네,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한국 수화가 어떤 언어인지 이제 한국 수화가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손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손도 사용하는 언어라고 했죠. 그다음에 다양한 비수지 조음자를 사용해서 동시에 정보를 제시하는 이제 멀티티어 랭귀지 다층 언어, 아파트 언어라고 했죠. 그래서 조금 예를 들기 위해서 국립국어원 새 수어 모임에서 새로 만든 수어 단어, 이제 권장 수어라고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어가 느낌이 나는 게 이제 멀티티어 이제 랭귀지 다양한 비수지 조음자를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제시해서 정보 전달하는 경우들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시각 언어기 때문에 무인 단말기만 해도 이런 것만 해도 이제 그 여기 좀 사각형 표시하면 좋겠지만 키오스크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제 음, 그 주문하는지 그 다음에 교차 접종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이고 공간 설정해가지고 1차, 2차 맞는 주사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요 1차, 2차 공간 설정했죠? 근데 주사를 맞는데 요 왼손은 1차 접종이고요. 오른손은 2차 접종을 말한다는 거. 그래서 1차는 뭐 화이자, 오른쪽 모더나 이렇게 맞는 경우를 말하죠.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혈전증 이것도 한국 수화답죠? 이것도 한국 수화답습니다. 비수지를 통해서 이제 혈관에 피가 잘 흐르다가 쌓여서 혈관이 멈추는 막히는 이렇게 잘 흐르다가 혈관이 이제 혈전이 쌓여서 혈관이 막히는 그죠? 비수지로 이렇게 볼도 한쪽을 부풀리고 고장 났다는 거 제대로 작동 안 한다는 거 비수지로 표시하죠. 요런 게 이제 한국수화답죠. 그 다음에 혈전증 자외선도 꽤 한국수화답습니다. 자외선 햇빛인데 이 햇빛 속에 자외선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따갑죠. 피부도 손상되고 막 빨갛게 되고죠. 요거를 비수지로 동시에 표현했죠. 미세먼지도 한국 수화답다고 했죠. 손으로 이제 먼지라고 하는 것도 표현하지만 눈을 이제 이렇게 실눈 가늘게 뜨고 입 모양해서 아주 미세하다, 작은 입자다라고 하는 거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걸 동시에 표현하고 있죠. 이런 게 한국 수화다운 겁니다. 초미세먼지도 그다음에 임상시험, 역학조사. 역학조사 같은 게 좀 한국 수화다웠죠? 역학조사에 이렇게 좀 비수지가 많이 표현되죠, 동시에. 코로나 발생 원인이 뭔지를 이렇게 좀 자세히 꼼꼼하게 조사하는 걸 역학조사죠. 그다음에 방역 수칙 이런 것도 한국 수화 문법이 잘 반영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한데 주로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본인이 이제 감염되는 걸 막는 거죠. 그래서 손해 방향을 시작점이 주어고 내가 대상이거든요. 목적어에서 내가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칙들 뭐
행동 수칙 이런 게 리스트죠. 그걸 방역 수칙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수화다 한국 수화다 하는 겁니다. 진단 도구도 예 수화답죠. 입에 넣어서 검사를 하는데 가늘고 긴 거죠. 긴 거는 손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가늘고 얇다는 건 눈 모양하고 입 모양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이번엔 코로 넣는 거죠. 최근에는 입에다 안 합니다. 코에다 이렇게 깊숙이 넣죠. 역시 이 경우도 PCR 검사 도구가 생긴 모양이 길고 그죠? 그다음 가늘고 얇다는 거를 눈 모양하고 입 모양으로 동시에 이렇게 표현하죠. 한국사답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예, 수도권, 뭐 이것도 공간 활용했죠. 예, 서울 중심으로 해서 여기 여기가 서울이죠. 그 주변 인천, 경기도 지역 말하죠. 그다음에 이거 다 이제 수지 한국어 봐. 그다음에 요런 거 사회적 거리 요거는 한국 수화 다운데 오역이라고 그랬죠. 뜻이 다르다고 그랬죠. 사회적 거리두기하고는 뜻이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연속 동작이죠. 먼저 가깝게 만나고 멀리 만나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한국 수화 다운데 예, 뜻도 제대로 번역한 경우는 이 경우죠. 가깝게 만나면 안 되고 예, 멀리서 만나야죠. 그러니까 만나다 수화를 하면서 예, 어떻게 만나는지가 표현되죠. 가깝게. 근데 그렇게 만나면 안 돼요. 부정표지. 그 다음에 이렇게 멀리서 만나. 어떻게 만나는지가 동시에 표현되죠. 한국 수화답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표현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승차 진료는 정말 예, 제대로 멋지게 한국 수어답게 세수어, 권장 수어를 만든 경우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농인들은 이 피검사자 입장에서 승차 진료를 경험하니까 이건 주어가 예, 피검사자죠. 그러니까 검사 주체는 의사고 나는 검사를 받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죠. 내가 차를 의사 앞에 몰고 가면 내 입에다 요즘은 코예요. 코에다 넣어서 검사하죠. 그 다음에 이게 의사가 주어인 경우죠. 예, 이게 한국수화입니다. 한국수화는 주어나 목적어에 따라서 뭔가 시각적인 요소가 그러니까 위치나 공간이나 방향이나 뭐 비수지나 이런 게 달라집니다. 시선이 달라진다든지. 근데 이 생활 방역 이런 거는 뭐 많죠. 그러니까 수지 한국어 느낌이 나는 것들 다시 한번 보면은 뭐 뻔하죠. 이런 식의 단어만 나열고 비수지는 안 나타납니다. 생활, 감염, 막다. 이게 단어만 나열하죠. 수지 한국어입니다. 그다음에 뭐 뻔한 것들 그죠? 질병관리본부 단어만 나열해요. 질병관리본부 비수지가 전혀 안 나타나요. 이 농인분이 이 농인통역사가 한국수화 사용자라다 보니까 자기 언어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만 충실하게 난 나열하겠다. 비수지 하나 안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안전본부 수지한국어입니다. 수지한국어 방식으로 만든 거고 코로나19는 이거 한국수화죠. 이건 한국수화죠. 한국수화답게 만든 경우고 이건 지명을 가지고 만들어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라고 해서 권장하진 않고 비말 감염 이거 수지한국어죠. 비말 예, 감염 원래 뜻하고 관계없습니다. 단어만 나열하는데 침 뱉고 그죠? 침을 기침하고 예, 다른 사람 감염시키죠. 이러면 안 됩니다. 비말 감염은 보통 반대 경우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말 감염은 원래 이렇게 뭐 예, 그러니까 침을 뱉어서 뭐 내가 감염된 거, 더 명확하게는 뭐 상대방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침을 뱉어서 감염되거나 그죠? 이 사람이 나한테 침을 배출해서 감염하면 그걸 막는 게 이제 감염
방역이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주어 목적어에 따라 변합니다. 이거를 모든 경우에 이걸 쓰면 틀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내가 침을 배출해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경우를 말하고요. 보통은 비말 감염 조심하세요 그럴 때는 상대방이 나한테 이제 기침을 하거나 침을 배출해서 내가 감염되는 경우를 말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있나요? 확진자 이런 것도 수지 한국어식이라고 그랬죠. 이렇게만 떼우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거는 이 사람이 확진된 경우고, 그죠? 내가 확진된 경우는 손해 방향을 바꾸고, 그죠? 네가 확진된 거, 이 사람이 확진된 경우 주어에 따라 표현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죠? 자가격리도 이거 수지 한국어죠. 모든 경우에 내 집에다가 다 격리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도 이 사람도 내 집에 와가지고 자가격리 하시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집에서, 그 다음에 너는 네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이건 수지 한국어식이에요. 한국 수어식이면 수학 문법에 따라서 이제 누구 집이냐, 어디서 격리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달라져야 되고 표현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것도 단어 나열하는 식인데 좀 알아서 격리한다 이건데 수지 한국어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의역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건 어디서 격리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건 주어가 1인칭일 때니까 이게 더 낫죠. 내가 내 집에서 자가 격리하는 경우. 근데 이거를 2인칭이나 3인칭에다 쓰면은 이제 오역이 되는 거, 잘못된 표현이 되는, 수화문법에 안 맞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우울, 뭐 후유증 이런 거는 수지 한국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만 나열하니까 코로나 우울이니까 이게 비수지가 안 나타나요. 그냥 나는 충실하게 단어만 나열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시죠. 후유증, 병이 남다. 이것도 그냥 수지 한국어예요. 비수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의미도 병 남다 그러면 후유증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건 좀 구체적인 증상을 좀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조금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자, 알아? 알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그러니까 수지 한국어는 이제 이렇게 한국어 단어마다 또는 형태소마다 수어 단어를 대응하는 방식을 쓰고 한국어 단어 최대 51만 개죠. 그에 비해서 너무 수어 단어가 적다 보니까 저렇게 국립국어원에서 새 수어 모임을 만들어서 권장 수어를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만들더라도 조금 고민을 해서 한국 수어답게 좀 조어를 하면 좋은데 수지 한국어식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뒤섞여 있죠. 그 다음에 한국 수어 어미하고 조사는 거의 무시해요. 여기에 한국어 문장의 그 조사나 어미에 담겨 있는 정보,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대로 지화로 쓰라는 게 아니라 여기 담겨 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되는 문법 정보를 전달을 안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제 사과를 좋아한다. 이러면은 이제 이런 한국어 조사, 그러니까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그다음에 좋아한다. 니은다 있죠, 이거. 니은은 현재형이라는 거 알려주고 현재 시제라는 거 알려주고 다는 문장 끝났다는 거 알려주는데 이거 생략하죠. 그러니까 전달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어고 이걸 수지 한국어로 표현을 할 때는 예, 그냥 나 사과 좋다고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조사나 어미에 담겨 있는 정보를 전달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한국 수화는 그것까지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예, 그죠? 그러니까 는 같은 경우는 이제 t로 눈썹과 눈의 이제 비수지 조음자의 변화로 르는 몸의 방향, 뭐 문장의 종결 뭐 이런 것들. 비수지 2층, 3층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거 그 다음에 다 기본형을 전환시켜 이게 제일 문제인데 뭐 가르치다, 가르치는, 가르치게, 뭐 가르침 뭐 이렇게 명사들 뭐 명사로 쓰이든 뭐 부사어로 쓰이든 관형어로 쓰이든 다 이거를 가르치다로 기본형으로 그냥 전환시켜서 그냥 대응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에 무슨 코미디가 되냐면 그래서 뭐 선생님은 뭐 거짓말하는 학생에게 뭐, 뭐, 뭐 규칙을 가르쳐 주었다, 뭐, 가르쳤다,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거를 수지 한국어에서는 선생님, 그죠? 교사, 거짓말하다, 학생, 규칙, 가르치다, 뭐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 거짓말하는 거는 선생님이 되겠죠? 그리고 예, 교육이 아니라 예, 규칙. 그러니까 뭐 학생이 규칙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아마도 선생님한테 그죠? 이런 완전히 주어 달라지죠? 목적어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아니면 이분들은 수제 한국어 분들은 이런 그 예쁜 뭐 예쁨 명사로 쓰일 때, 관형어로 쓰일 때, 예쁘게 부사어로 쓰일 때, 서술어로 쓰일 때 각각의 수화 단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수지 한국어에는 그런 것도 없거든요. 하면서도 굉장히 찜찜할 거예요.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다 예쁘다로 때우니까 이거를 같은 단어로, 같은 표현으로, 같은 형식으로 쓰니까 되게 하면서도 좀 찜찜할 거예요. 한국어에서는 이게 지금 뜻은 같지만 이게 문법적 기능은 다르거든요. 이게 관형어로 쓰일 때하고 명사로 쓰일 때, 부사어로 쓰일 때, 뭐 형용사로 쓰일 때 이게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 관형어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오역이 되죠. 주어도 바뀌고.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예쁘다 하나로 기본형으로 다 때우니까 하면서 얼마나 찜찜하겠어요. 한국어 사용자들은 이게 다 다른 건데 이걸 하나로 하니까 소위 수지 한국어가 굉장히 열등하게 보이겠죠. 수화가 한국어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하나로 때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수준 낮고 열등하고 좀 저열한 형편없는 언어로 보이겠죠. 근데 이건 수지 한국어의 한계지 한국 수화의 한계는 아닙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에 이 명칭도 그래서 한국어 대응수화 이제 한국어 단어마다 대응시키죠. 뭐 형태소마다. 그다음 청인들이 주로 이렇게 쓴다고 해서 청인식 수화, 아식 수화라고 하는데 농인도 써요. 이거는 뭐 청인만 차라리 쓰고 농인들은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청인 중에 뭐 90% 이상, 농인 중에 60% 정도. 한글식 수화 뭐
뭐 한국어든 한글식이든 한국어 단어마다 대응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문장식 수화 이게 웃기는 거라고 했죠. 한국어 문장에 기반해서 한국어 기반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문장식 수화면은 뭐 한국 수화는 뭐 문장이 아니냐 이거죠. 이것도 웃긴 거고 문법성 수화도 웃긴 거죠. 이거 한국어 수화 문법이 아니라 한국어 문법에 맞춰서 수화 단어를 나열하는 걸 말해요. 그럼 수제 한국어가 문법성 수화면 그러면은 뭐 한국 수화는 문법이 없다는 거냐 이런 거죠. 있어요. 그다음에 또는 다 보면 수화라는 명칭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수화 수어라고 이제 명칭을 쓰고요. 요즘 한국 수화라고 부릅니다. 수제 한국어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제 한국어 배우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한국 수화 가르쳐 준다 그러고 한국 수화를 배웠다고 알고 있고 한국 수화로 통역한다고 아는데 농인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또 자기가 배울 이제 뭐 수화 단어밖에 안 배웠지만 문법도 안 배우고 자기가 배운 걸 이 수제 한국어로 이제 수제 한국어 배운 경우에는 농인들이 하는 한국 수화도 이해하기 어렵죠. 심지어는 뭐 박자식 수화라고 돼요. 제가 이거 사진 있나? 그러니까 그 수화 노래할 때 그 박자에 맞춰서 하는 그 수화이죠. 수제 한국어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 수화 노래 박자 있잖아요. 그 리듬에 강약에 맞춰서 어, 수화 단어를 나열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화 노래는 수제 한국어죠. 예, 이런 걸 박자식 수화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농인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기보다는 춤인 거죠. 이제 그 한국어 노래 있죠. 그 가요나 뭐 이런 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수어라고 하는 그 언어 리듬이나 뭐 속도 강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래 강약 박자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이게 가장 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 차라리 이런 한국어와 관련이 있다. 성인들이 보통 한국어에 익숙하니까 한국어에 기반으로 수화 단어를 나열한 거다. 이렇게 차라리 표현하면 좋은데 근데 문장식 수화, 문법성 수화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이거는 문제가 있죠.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인들 그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시험에는 그 구분이 안 돼 있는데 그 실기 시험에 보면은 이렇게 문장 통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통역인데 그 이게 명칭을 바꿨나? 옛날에는 이거 한국 수화 한 문장식 수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이렇게 바꿨네요. 한국어식 수화 그죠? 한국 수화를 보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한국어식 수화. 예, 이거 수지 한국어죠? 예. 한국어식 수화 이거를 이렇게 하네요. 옛날 그러니까 문장식 수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가 이렇게 테스트하거든요. 그 농인통역사 시험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청인들이 시험 보는 그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시험은 구분이 안 돼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제일 문제는 이제 한국은 수지 한국어 사용자들이 이거를 수지 한국어라든지 한국어 기반으로 수화 단어를 나열한다는 이런 명칭들을 쓰는 게 아니라 요즘은 수화 언어법이 2016년에 제정된 이후에는 한국 수화 또는 뭐 수화, 수어라고 쓰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죠. 명칭상으로는. 배우는 사람도 착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혼동을 하고 통역을 할 때라든지 이제 수화 단어만 배워서 수화 문법은 배운 적이 없고 문장 이해나 한국 수화 문장 이해나 표현 이런 거 한국 수화답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이제 농인들을 만났을 때 혼란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굉장히 피곤해지죠. 수화 통역사 인생이 좀 고달파지는 거죠.
예, 한국어 특징을 좀, 예, 잘 아시겠지만, 예, 조금 설명하고 이제 한국 수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한국어 문법이나 한국어 뭐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어는 뭐, 동사가 중요하죠. 수화도 그렇지만. 서술어가 문장 끝에 오죠. 예. 그죠? 뭐, 나는 어제 뭐, 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주어고, 그 다음에 먹었다. 이게 뒤에, 맨 뒤에 오죠. 그죠? 이게 지금 한국어 특징 중에 굉장히 큰 건데, 뭐, 예. 그죠? 나는 뭐, 어제 뭐, 비싼 뭐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주어와 이 동사 간의 거리가 이렇게 멀고, 예, 동사가, 서술어가 문장의 맨 뒤에 오죠. 그 사이에 목적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나열되죠. 그렇죠? 문장 끝에 옵니다. 근데 이게 수화는 끝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주어 동사 간의 거리가 가깝게 제시가 되면서 이렇게 맨 끝에 오는 동사를 그러니까 좀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화로는 이제 뭐 나, 예, T 나타나겠죠. 뭐 주어. 그다음 먹다. 뭐 그러니까 뭐 저녁 먹다. 근데 어디서 뭐 예, 어디서 의문사 처리하면서 뭐 예, 뭐 식당 여기 뭐 비싸다 이렇게. 근데 여기 뭐 T 나타나야 되고 이거 예, 공간 설정하고 몸의 방향 나타나고 그다음에 식당 공간 설정하고 뭐 어디가 비싼지 이런 거 시선 이런 거 나타나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예, 내가 먹는데 그죠? 한국어에 비해서 훨씬 주어 동사 간의 거리가 가깝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또 맨 뒤에 나타나지도 않고. 근데 한국어는 예, 맨 뒤에 나타나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뭐 I ate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먹었다 뭐 점심을 먹은 건지 뭐 디너를 먹은 거지 그죠? 뭐 어디서 언제 뭐 언제 뒤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동사 주어 동사 간의 거리가 가까워요. 맨 뒤에 있는 게 아닌데 한국어는 맨 뒤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한국어로 생각을 하시거나 한국어 문장을 수화로 번역을 할 때 통역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맨 뒤에 있는 놈을 이렇게 앞으로 끌어오기도 하고 영어처럼 이래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인지적으로 부담이 되고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통역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어 사용자가 어떤 문장을 떠올릴 때 주어하고 이 동사 서술어 간의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맨 뒤에 있는 놈을 이렇게 앞으로 가깝게 끌어올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냥 습관이 남아서 동사를 이렇게 특히 수지한국어 같은 경우는 나 어제 비싸다 식당 저녁 먹다 이렇게 역시 서술어가 맨 뒤에 오겠죠. 그냥 기계적으로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를 대응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꿀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수화에서는 예 이거 앞에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깝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SOV 예, 그러니까 맨 뒤에 오죠. 이렇게 주어 목적어 다음에 주어하고 이렇게 V 동사 사이에 예, 목적 간단한 거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런데 뭐 나는 뭐 아이고 뭐 나는 아까처럼 뭐 너를 좋아한 나는 학교에 간다 뭐 이렇게 아 이거 목적어구나 사과 사과를 샀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뭐 이렇게 주어와 동사 간의 거리가 목적어도 그렇고 막 추가 정보들이 막 이제 제시되면서 길어질 수 있죠. 그래서 뭐
춘천에 간 김에 나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닭갈비를 포장해서 어디 시장에서 사왔다. 이렇게 막 결국은 나는 닭갈비를 산 건데, 그러니까 그죠? 춘천에 간 김에 그다음에 닭갈비 좋아하는 건 어머니죠. 그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사왔냐면은 이제 포장해서 그죠? 무슨 시장에서 이렇게 정보들이 중간에 제시되면서 주어 동사 간의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어지죠. 그러면 한국 수화도 당연히 이렇게 길어지고 동사 맨 뒤에 오는 게 아니라 그죠? 뭐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닭갈비 공간 설정이죠. 닭갈비 사왔어요. 이걸 몸의 방향도 사오는데 이제 뒤에서 어디서 사왔는지 그다음 닭갈비를 누가 좋아하는지 공간 설정돼 있으면 그걸 이게 꾸밀 수가 있거든요. 뒤에서 꼭 한국 수화는 문장의 맨 뒤에 놓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다음에 후치사가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다 기본형만 있는 게 아니라 간다 이제 현재형이죠. 갔다 과거 시제 갈 것이다 가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임말이죠. 그 다음에 얘가 어미가 다양하게 변하면서 문법 정보를 추구하는 거죠. 후치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사도 그렇고 이 어미 활용이나 조사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한국 수화에 이런 어미나 조사가 있는 건 아닌데 여기 어미나 조사에 담겨 있는 정보를 최대한 잘 전달해야 된다는 게 어려움이죠. 그다음에 시제 정보가 아까 보셨죠? 시제 정보가 이렇게 어미로 그죠? 간다 현재형, 갔다 과거형 그죠? 이건 미래형. 어미를 통해서 시제 정보가 담겨 있어요 동사에 서술어에. 그다음에 저 어미를 통해서 문장 종류가 달라지죠. 그래서 평서문도 있는데 가니 이런 거죠. 의문문 가라 명령문 갈까 총유문 부정문 가지 마라 어미를 통해서 문장의 종류가 부정문인지 의문문인지 평서문인지 이건 이제 종결형 어미 평서형 어미죠. 문장의 종류가 결정이 나죠. 근데 이거를 다 숙제 항목에서는 가다로 때우니까 희한해요. 보면 나중에 찜찜할 거예요. 숙제 항목. 그 다음에 이런 복문 복문 여기 S1 이게 V1 그러니까 이건 주절의 S1 V1은 이게 주절의 이게 되게 어렵게 돼 있지만 S는 이제 그러니까 언어학에서 영어에서 이제 서브젝트거든요. 주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V는 이제 verb 동사라는 뜻이죠. 서술어 또는 이제 동사. 그럼 문장 구조가 이렇게 S1 이제 V2 두 번 이제 종속절의 동사죠. 그 다음에 S2 종속절의 주어, 그 다음에 V1 이렇게 돼 있는 구조 있죠. 복문이죠. 이렇게 됐으니까 막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걱정이다. 그죠? 근데 늘 피곤해 하시는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은 요거 어머니가 지금 걱정하는 거잖아요. 여기 어머니가 주절의 주어 S1이고 걱정이다 이게 주절의 동사죠. V1. 그 다음에 아버지는 이제 목적 역할도 하지만
종속절의 주어죠. 아버지가 늘 피곤해 하시는 거죠. 이게 아버지가 S2, 그다음에 이게 V2. 그죠? 네.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구조도 많이 나타나죠. 그죠? 근데 이거 그대로 수제 한국어식으로 하면은 어머니 항상 피곤하다, 아버지 걱정이다, 그럼 주어가 바뀐다 그랬죠? 어머니가 피곤해 하시고 아버지가 걱정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국 수화에서 문장 구조 바뀝니다. 나중에 볼게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한다든지 인과관계 순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아이가 어쨌든 시선이나 뭐 공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누가 피곤해 하시고 누가 걱정하는지가 명확하게 표현이 돼요. 수주한국하고는 달리 되게 명확하게 표현됩니다. 이런 구조의 한국어 문장도 많죠. 본문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S1, S2 그 다음에 V2, V1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저 뭐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뭐 딸이 밥을 안 먹어서 걱정이다.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그러면 주절의 주어는 S1은 아버지고 V1 걱정하는 거죠. 그다음 딸 종속절의 주어죠. 그다음 이 밥을 안 먹는 거죠. 이런 식의 구조. 근데 이거를 수지 한국어식으로 역시 이런 구조도 아버지 딸 그죠? 밥 뭐 먹다 심지어는 아니다 뭐 먹다 이렇게 하거든요. 걱정이다 이러면 밥 안 먹는 게 사실은 딸이 아니라 아버지 딸 둘 다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구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S1, S2 주어가 두 개요. 그다음에 V1, V2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이거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닳다 이렇게. 동해물이 첫 번째 주어고요. 백두산이 두 번째 주어 그죠? 마르는 거는 동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S1하고 V1은 주어 서술어 관계고 그다음에 닳는 거는 백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S2하고 V2 관계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한국어가 좀 어렵긴 한데 이거를 그냥 수지 한국어에서 동해물, 백두산, 마르다, 닳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마르는지 이런 정보가 없죠. 근데 그러니까 수지 한국어에서는 마르다의 주어가 뭔지 닳다의 주어가 뭔지가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한국 수어에서는 공간 설정 해가지고요. 동해물 뭐 왼쪽이라고 칩시다. 근데 A라고 적는 이거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A에다가 공간 설정하고 백두산 공간 설정한 다음에 마르다 그죠? 닳다 하는데 시선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몸의 방향이나 시선이 여기서는 뭐 몸의 방향이라고 칩시다. 아예 확실하게 몸의 방향을 그러니까 이수화를 몸의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B 이렇게. 그러면 이 공간에 의해서 마르는 거는 동해물이고요. 닳다는 백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왼쪽을 그죠? 왼쪽을 그러니까 동해물 그다음 오른쪽은 이제 백두 산 설정해 놓고 이제 이 왼쪽에 가서 소하는 거죠. 그럼 이게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순서는 관계없어요. 동해물 백두산 설정돼 있으면 닳다는 걸 먼저 해도 되고 마르는 걸 나중에 해도 돼요. 순서는 관계없고 공간에 의해서 주어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게 한국수화예요. 그러니까 한국수화는 수지 한국어는 사실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경우는 뭐 사실은 마르다의 주어가 둘 다에 해당되는 거로 보는 거죠. 달타도 그렇고 그냥 동사 앞에 있는 것들 다 주어로 보거나 이걸 목적으로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S1, S2가 V1의 주어로 보는 거죠. V2도 그렇고. 근데 이 한국수화에서는 이 동사의 주어가 뭔지 명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공간에 의해서 마르는 거는 동해물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순서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제시 순서가 바뀌어도 이렇게 달타를 먼저 해도 똑같은 문장이 돼요. 어수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공간에 의해서 마르는 거는 동해물이고 닳는 거는 백두산인 거죠. 이게 한국수화예요. 한국수화는 주어 동사 간의 관계, 마르다의 주어가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한국어 문장 구조가 되게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나타나는데 수지 한국어식으로 하면 다 주어가 바뀌거나 목적어 바뀌거나 막 난리가 나요. 주어 동사 이런 거를 이제 아이고 이 주어 그 동사 간의 호응 관계라고 하거든요.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중요한 문법 관계, 이 문법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어에 해당되는 동사, 이 동사에 해당되는 주어, 그 다음에 뭐 이 동사에 해당되는 목적어 있죠. 이게 뭔지가 호응 관계가 표현이 안 되는 거죠. 1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